네, 안녕하세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해커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최수지입니다. 자, 오늘 시험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 시험 보기 딱 좋은 날이었죠. 여러분들이 이 좋은 날씨만큼이나 좋은 성과 거두셨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음 회차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기에 이번 회차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84회 시험 어느 수준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시험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 참고의 지표로 삼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총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로 난이도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출제 유형 그리고 오늘의 문제 등등도 점검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우리 시험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될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 시험 상대적으로 꽤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체감 난이도가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뭔가 절대적으로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만만하게 봤던 부분에서 난도가 좀 높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덜어 출제되어서 여러분들이 초장에 조금 더 긴장도가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초반 부분의 페이스를 잃지 않으셨다면 충분하게 나머지 파트들은 좀 무난하게 해결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번 회차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듣기 파트였습니다. 듣기 문제가 예전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84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1번부터 5번 그리고 6번부터 15번까지의 문제가 좀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듣기 문제만으로 구성된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난도가 굉장히 낮았던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차 보신 분들 조금 1번부터 5번 사이의 문제에서도 이럴 만한 문제들이 있었어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마음이 많이 흔들리지 않으셨을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그래도 어쨌든 난도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공부했던 것처럼 집중력 흐리지 않으셨다면 그쵸, 상대적인 우위는 계속해서 지켜나가실 수 있었을 거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회차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 많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음 회차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이 가장 유효할지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회차랑 비교해 본다면 듣기 파트의 체감 난도가 굉장히 높아졌을 게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의 아직 공부가 무르익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체감 난도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시험을 많이 치러본 그리고 다수 컨트롤 해본 저희 팀의 입장에서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어휘 파트의 난도도 조금 더 높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뭔가 아주 낯선 어휘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난도가 높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 회차는 낯선 몇몇의 어휘들이 나와서라기보다는 조금 헷갈리는 본 적은 있는데 이게 그 뜻이었나? 뭐 이럴 만한 어휘들이 좀 덜어 있었어서 여러분들의 어휘 점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법 파트도 조금 더 수준이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쓰기와 창안 파트의 난도는 꽤나 낮게 구성되어서 무난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읽기 같은 경우도 과학 제시문이 막 그렇게 막 물리, 화학 막 이런 애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무난하게 읽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서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점점 더 높아지던 읽기 난도보다는 그래도 이번 회차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수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어 문화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냥 바로 읽고 풀 수 있는 몇몇 두세 문제 정도가 있었고요. 여러분들께서 뭔가 대단한 지식을 요하는 문제들은 사실상 좀 복불복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몇몇 한 서너 문제 정도는 그냥 어차피 우리가 사실상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었고 풀만한 문제들의 난도를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순한 맛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듣기 파트에서 초반에 조금 더 강한 인상을 받을 수 있었던 문제들로 구성되어서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인 회차였다라고 정리해서 한 줄 평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역시 영역별 문제는 그대로 구성되었습니다. 듣기와 듣기 말하기로 15문제가 구성되었고요. 어휘, 어법, 쓰기, 창한, 읽기, 국어, 문화 순서대로 역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등등을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하시는 것이 대단히 유의미하다. 시험의 흐름을 내가 이미 알고 그 시험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은 사실상 같은 실력 내에서도 결과를 달리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일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구성을 반드시 체화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요만큼 어려움이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의 나름의 기준을 세우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깊이 있는 실력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결과적으로 좋은 시험 점수를 얻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시험에 대응하는 능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 강조합니다. 자, 파트별 포인트 좀 살펴보도록 하죠. 1번부터 5번까지의 듣기 문제에서는 그림, 이렇게 말 그림 나와 있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쇼팽의 폭포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뭐 시의 주제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있었는데요. 사실 6번부터 15번까지의 문제도 방송 대담이라든가 대화라든가 강연이라든가 발표라든가 협상과 관련된 여러 소주제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진다거나 아주 생소하다거나 하는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차의 듣기와 듣기 말하기 문제가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는 선택지 길이가 좀 더 늘어났다라는 것과 사실 원래 1번부터 5번까지 문제의 선택지 길이는 비교적 짧았었거든요. 6번부터 15번에 비해서. 그런데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1번부터 5번도 굉장히 선택지 길이가 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정보량이 꽤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실수의 여지가 좀 더 늘어났다는 점에서 더 높은 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과 표현 간의 상이한 정도가 증가했다. 요거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사실 우리가 들은 내용을 선택지에서 이제 확인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정답을 고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번 회차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은 들은 내용과 들은 표현과 선택지 표현의 괴리가 꽤 컸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표현을 바꾸면서도 내용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표현이 바뀌면서 내용도 달라지는 경우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했을 텐데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의 시험들을 보면 대체로 그냥 들었던 표현으로 선택지에서도 구성되는 정도가 좀 높았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해결이 될 수 있었던 문제의 경우 이번의 것과 비교해 본다면 사실 이번 회차의 문제는 제시문의 표현과 선택지의 표현이 많이 달라서 사실 그 말이 그 말이긴 하지만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걸 듣고 바로 확인해서 정답을 딱 체크하기가 어렵고 낯설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크게 힘든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결국 듣기도 이제 연습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전에는 이 듣기 파트의 선택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출제하시는 분들이 막 그렇게 엄청 정성을 들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그 표현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것이 선택지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할 테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였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달리 표현할까? 같은 내용이면서도 표현을 달리 하면서 선택지를 정오답에 맞춰서 만들어내는 과정은 사실 꽤 정성이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그걸 좀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출제자들의 기준점도 좀 높아졌다. 출제자들이 그동안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한 문제를 1시간 동안 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제 생각에는 이제 한 문제를 2시간 동안 내는 성의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이게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듣기도 연습해야 되는 상황인데 듣기를 막 영어 듣기 많이 하듯이 뭐 귀가 트이는 뭐 이런 방식의 듣기 연습을 하셔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읽기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우리 뒤에서 읽기 파트 있잖아요. 읽기 파트의 공부 방법이 뭐였죠? 결국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와 제시문에 있는 이 내용이 선택지에 있는 그 표현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아주 엄격하게 검토하는 방식의 공부가 가장 유의미했었죠. 이제 읽기 관련해서도 듣기
듣기를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제시문의 내용을 더더더 정확하게 읽고 정리하고 선택지에 있는 표현과 어떤 식으로 달라졌고 내용이 달라졌는지, 내용도 달라졌는지, 아니면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는지와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검토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셔야 그 말이 그 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듣기 문제를 무한으로 많이 푸셔라, 아니면 한국어를 더 많이 들으셔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 정확한 독해와 더 정교한 독해 연습이 여러분들의 듣기 문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 파트는요, 이러한 어휘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역시 순서는 그대로 정해졌고요. 고유어의 사전적 의미, 한자어의 사전적 의미, 그다음 문맥적 의미, 한자어 병기하라는 문제, 그 다음에 다의어, 의미관계, 고유어 한자어의 대응관계, 이런 것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지난 회차랑 비교해 본다면 그 모양 그대로, 사실 그 안에 들어간 어휘만 살짝 바꾼 그냥 겉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로 출제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건 이런 수준의 어휘들이 출제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얘네들은 이제 85회차에는 안 나오는 어휘들이니까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걸 외워야지, 이렇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다만 요 정도 수준에서 출제되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실력, 여러분들이 따야 하는 급수에 따라서 공부법이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일단 고유어보다는 한자어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쵸? 그 다음에 한자어나 고유어의 사전적 의미보다는 문맥적인 의미가 조금 더 문제를 푸는데 용이한 측면이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막 무턱대고 막 가부터 외우고 막 사전을 드립다 외우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본적 있는 어휘, 본적 있는 어휘들을 기본적으로 보시되 그 단어의 예문을 꼭 같이 살펴보는 형태로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아예 듣도 보도 못한 어휘라면 그냥 아예 버리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몰라도 1급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부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 시험의 전 영역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생각해 본다면 본적 있는 애들, 한자어, 문맥적 의미, 이런 것들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공부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또한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차이라든가 또는 어휘들 간의 의미 관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라든가 이런 이론적인 부분이 조금 필요한 경우 당연히 강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라는 점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의미관계, 보잘것없다와 유의관계에 있는 어휘 찾아라 라는 거, 속담 같은 경우도 이번 회차 조금 낯선 속담들이 많았습니다. 한자 성어는 글쎄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느끼셨을 법한 애들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순어, 한자어, 순어, 외래어의 경우, 그쵸, 요런 애들은 조금 기존 회차보다는 수월했지만 그래도 어휘 파트가 점수상으로 봤을 때 지난 회차보다 조금 더 점수가 낮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법은 늘 나오던 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방언과 표준어, 띄어쓰기 늘 나왔고요. 문장부호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장부호 하나의 여러 가지 쓰임새를 물어봤다면 최근 문제들은 여러 개의 문장부호를 묻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문장부호 파트 공부했던 거 계속 끝까지 보셔야 되겠고요. 한글 맞춤법의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이번에는 뭐 산, 이런 이산, 저산, 뭐 산을 로마자 표기하는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청자 존대와 관련한 높임 표현도 나왔고요. 번역투 표현 수정하는 거 요것도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지난 회차랑 사실 동일한 조언인데요. 문제가 정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패턴이 그대로 굳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깊이는 조금 더 깊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결국 앞에서 냈던 문제를 또 낼 수는 없고 앞에서 냈던 예문을 또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다른 예문들을 선택지로 내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기에는 조금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 예문에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맨 첫 번째 라인에 있는 예문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만들어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점수를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되겠습니다. 어차피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 네 번째 단의 모든 예문들을 우리가 다 외워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첫 번째 단에 제시되어 있는 예문으로 정오답이 만들어지는 문제에서 우리가 탁월함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똑똑한 방법이다라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또한 어법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휘스러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결국 그 단어를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휘스럽게 생긴 어법 문제는 오랜 시간 고민한다고 해서 뭐 답이 더 잘 보이고 이런 거 아니니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문법은 그냥 어휘라고 생각하자. 어휘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다 어휘로 풀자라고 했던 것 계속해서 적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쓰기와 창한 파트는 이번 회차에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특별히 공부하지 않더라도 뭐 술술술술 풀리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로 앞에 듣기 파트에서 조금 멘탈이 나가신 분들은 휘청휘청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근데 쓰기와 창한 파트가 쉽다는 것은 우리에게 답이 도출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하게 주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어차피 쓰기나 창한 파트에 나와 있는 텍스트들이 이해력을 요구하는 수준의 글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도 이 쓰기나 창한 파트가 어렵다 쉽다의 개념은 제시문이 읽어지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명확하게 답이 되는 근거가 뚜렷이 보이느냐 아니냐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번 회차의 경우는 막 그림만 주고 나서 애매하게 뭐 이게 어떤 뜻이야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안 나왔고요. 심지어 이제 막 칼라로 나오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흑백으로 풀던 저로서는 네, 너무 친절한데?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쓰기와 창한 파트 수월하게 해결하셨어야 된다. 이번 회차 보신 분들은 요와 관련된 문제에서 사실상 거의 막힘없이 푸셨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읽기는 조금 낯선 작품이 나왔죠. 나희덕의 뿌리로부터와 최명익의 신문 같은 경우 글쎄요. 뿌리로부터, 아이고 오타네요. 뿌리로부터인데요. 급하게 쓰다 보니 죄송해요. 자, 뿌리로부터 같은 경우 저 원래나 뿌리였는데 점점 줄기, 뭐 가지, 꽃잎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그게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삶이 좋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명익의 신문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집중이 안 됐을 법한 내용이기는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문학 파트의 제시문을 시험 시간에 잘 처리하는 좋은 태도는 비문학처럼 읽으셔라 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 말씀드리는 지점이기는 한데요. 결국 정보의 수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이걸 작품 감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이런 작품을 막 이렇게 깊이 있게 감상하는 뭐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집중해서 읽기만 하셔도, 즉 우리가 비문학 연습하는 것처럼 읽기만 하셔도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낯선 작품이건 또는 익숙한 작품이건 간에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문제집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공부하실 텐데요. 이때 그냥 집중력 있게 담백하게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원래 이거였는데 점점 이렇게 변해서 이제는 이게 좋다. 그냥 이렇게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된다. 오히려 그래서 익숙한 작품의 경우 막 배경 지식을 나도 모르게 동원하게 되는데 이게 더 안 좋은 습관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영익의 신문과 같은 작품도 작가도 모르고 작품도 몰라도 전혀 문제를 푸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다른 작품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회차 때문에 보신다 하더라도 그냥 비문학이라고 생각하셔라 라는 점 강조합니다. 비문학 파트 이번에 조금 수월했어요. 디아스포라나 조선시대의 소송, 뭐 생물균집의 천이와 같은 뭐 좀 낯선 개념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뭐 지렛대의 원리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적어 놓은 것이어서 한참 어렵게 나왔던 지난 연말 같은 경우에 보다 훨씬 더 읽기가 수월했습니다. 전형적이고 흔한 소재의 제시문이었고요. 뭐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 수능 제시문 또는 모의고사 제시문 같은데 많이 나왔던 테마가 되겠습니다. 독해 문제집을 참고하셔라 라고 제가 좀 특별히 써놨는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그 주제들이 우리가 그냥 비문학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볼 수밖에 없는 수능 기출이라든가
모의고사 기출이라든가 EBS 뭐 이런 데서 꽤 많이 참고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동안 뭐 수능의 역사도 되게 길었고, 그다음에 KBS 한국어 능력 시험도 꽤나 20여 년 가까이 이제 출제하고 있으니까 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은 1년에 6세트를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뭔가 돌고 돌아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내기가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랬을 때 그냥 서로 그 주제들을 서로 차용하고 서로 참고하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독해 파트에서, 요 읽기 파트에서 비교 우위를 좀 점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좀 독해 문제집을 그래도 꼭 KBS 한국어 능력 시험 기출만이 아니라 좀 독해 문제집을 성의껏 좀 여러 권 풀어보실 것을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푸셔라가 아니라 그냥 이런 종류, 이런 사이즈, 이런 내용의 글 자체에 좀 익숙해지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도움이 되고요. 주제가 같을 경우, 같은 주제가 나왔을 경우 반가운 마음에 더 집중이 잘 되고요. 또 똑같은 주제가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또는 그와 같은 등위의 주제가 나왔을 때 훨씬 더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집중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독해 문제는 좀 시간을 가지고 여러 제시문들을 성의껏 좀 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읽기의 일반 문서, 비즈니스 문서의 경우 안내문, 뉴스, 공문서 나왔습니다. 요거 좀 어려우셨을까요? 그쵸? 말이 어려워서, 말이 길어서 어려우셨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비즈니스 문서는 무조건 단순 일치 문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아무리 뭐 화려하게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코 단순 일치 이상의 무언가를 묻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뭔가 더 숨겨진 내막이 있을 거다, 뭔가 꼬아 놓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문서의 종류와 무관합니다. 중요 표시, 이런 당구장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 괄호 부분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선택지를 차지하곤 하니까 이런 애들을 읽으면서 뭐 암기하면서 읽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선택지와의 일치 여부 확인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챙기셔야 되겠고, 저는 비문학 제시문보다 얘를 먼저 푸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그냥 시간을 쓰기만 하면 정답률이 높은 제시문과 문제들이니까 혹시라도 비문학 제시문의 경우 시간을 써도 정답을 못 고르는 문제들이 덜어 있을 수 있으니 비문학 제시문보다는 요 일반 문서에 해당하는 제시문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비문학으로 넘어가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낯선 용어에 흔들리지 마셔라. 지금 뭐 추진조합위원회, 취소통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길고 낯설어서 괴롭게 느껴지실 텐데, 그래봤자 얘를 알고 있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읽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A라고 치환하고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흔들림 없이 뭘 하지 말래, 뭐가 취소됐으니까 이제 그건 무효래,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서 읽는 연습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어문화 파트는요, 정철의 다양한 작품들의 기본적인 내용 알고 있었어? 요거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신석정이라는 작가가 쓴 작품 알고 있었어? 물어보는 문제. 이제 그리고 지겨울법 또한 훈민정음 서문과 관련된 내용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사에서 뭐 이런 연극 공연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을 담은 근대국어 관련된 신문 기사 나왔습니다. 남북한의 언어 차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를 알고 풀 수는 없죠. 읽고 풀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사전에 다 준비할 수는 없거든요. 수어 문제 얼마든지 읽고 풀 수 있는 내용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지난 회차 점자 나왔으니까 이번 회차 수어 나오겠죠. 방송 언어에서는 기상캐스터의 말이 나왔는데요. 기상캐스터냐 뉴스 앵커냐와 상관없이 방송 언어라고 하는 것이 공적인 언어니까 정확한 문법, 정확한 어휘 잘 구사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올 우원학생, 이것도 지난 회차 그대로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골라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다 공부하고 들어갈 수 없죠. 그러나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이제 그렇죠,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100%의 정답률은 아니더라도 현대문학사라든가 아니면 주요 작가와 대표 작품들 정도는 익숙하게 만들어 두셔야 된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똑같은 양과 똑같은 깊이의 공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법이라든가 읽기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실력에 있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국어문화 같은 경우는 골라서 공부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창안이라든가 쓰기 파트의 경우는 읽기 파트를 열심히 준비함으로써 얼마든지 흡수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나 어휘는 하는 것 할 수밖에 없다. 어휘를 완전 정복할 수는 없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회차 85회차 준비하시는 분들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봤던 시험에서는요. 소음이 계속 문제가 됐어요. 뭔가 어디서 계속해서 전화 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전화 벨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실에서 막 다 끄라고 핸드폰 다 끄라고 했는데 어디선가 계속 들려요. 그래서 학교 교실 앞에 있는 방송 기자재에서 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해서 그 기자재를 아예 빼고 시험을 봤거든요. 아예 복도로 내놓고 시험을 봤거든요. 그런데 한 11시쯤에 뭔가 전화벨 소리가 들렸어요. 전화벨 소리가 교실 안에서 들리는 건지 교실 밖에서 들리는 건지 모르겠는 전화벨 소리가 한 10번 정도 울렸다가 꺼졌습니다. 근데 정말 귀신인가 싶을 정도의 상황이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변수가 늘 발생하곤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급작스러운 변수가 아닌 이상 밖에서 뭐 조기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이라면 10시 시험 시작되기 전에 이런 소음 문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날씨 더워지니까 블라인드를 아예 친 상태로 시험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해가 뜨면서 이제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햇빛의 방향도 바뀌고요. 그래서 블라인드 같은 거 괜히 일부러 여러분들이 만지지는 마시고 블라인드 쳐달라고 요청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0문제나 풀다 보니까 이 마킹 시간도 꽤나 걸리더라고요. 근데 10분 전, 3분 전에 알림 종이 오는데 3분 전부터 마킹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시험이니까 좀 긴장되잖아요. 그래서 막 속도가 척척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5분 전부터는 마킹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고요. 다만 100문제라서 OMR 카드가 굉장히 칸이 작습니다. 그래서 굵은 연필 챙겨가시고요. 즉 연필 심을 날카롭게 깎지 마시고 굵게 깎아가시면 2번만 색칠하면은 딱 칠해지거든요. 그래서 굵은 연필. 근데 굵은 연필로 시험 문제 푸는 건 또 좀 낯서실 수 있으니까 평소에 쓰는 가는 샤프도 챙겨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험이 그렇듯 이 시험도 벼락치기가 핵심이죠. 그래서 시험 2주 전, 시험 이틀 전, 시험 20분 전의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질 텐데요. 다음 회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8주 남았으니까 최대한 어휘, 어법, 독해를 슬슬 그러나 많이 그러나 열심히 시작하셔야 되겠고요. 발동을 좀 걸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험 2주 전부터는 완전히 강의 내용을 완전 숙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실 지금부터 강의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서 더 해야 될 것과 좀 버려야 할 것들을 나눠가면서 효율적인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긴 한데 그래도 시험 2주 전 정도 된 상황이라면 이제 강의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론적인 부분들, 지식적인 부분들 잊지 않게끔 반복 학습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험 이틀 전에는 그렇죠. 어법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어법 정리 최대한 하셔야 되겠고요. 시험 20분 전에 볼 수 있는 어법 중에서 시험 20분 전에 볼 수 있는 무언가를 딱 A4 용지 한 장 정도로 만들어 가실 것을 권합니다. 보통 저희 핸드북 같은 거 이제 책에 있는 거 많이들 찢어 갖고 오시는데요. 그거 잘 이렇게 그걸 완벽히 볼 만큼의 시간은 사실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라도 저는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감독관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자기기를 먼저 집어넣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퍼는 좀 오랫동안 볼 수 있게 한 10분, 15분 정도를 더 볼 수 있게 해주는 경우가 덜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볼 종이를 준비해 가실 것 권합니다.
시험 중에는요, 시간을 기계적으로 나누고 푸는 순서를 정해주셔라 라는 겁니다. 물론 연습할 때 이게 완벽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듣기와 듣기 말하기는 25분 그대로 써주십사. 이거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풀지 마셔라. 그거 어휘 하나 더 푸는 거 별 의미 없다. 더군다나 이번 회차처럼 듣기와 듣기 말하기에서 들어야 할 정보량이 많다면 괜히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쪽에서 틀릴 수 있으니까 요거 지켜주셔야 되겠고요. 어휘어법은 합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어휘도 어법도 뭔가 오래 생각한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건 아니니까요. 10분, 11분, 12분 안쪽에서 무조건 끊는 연습하셔야 되겠고, 쓰기창안 합쳐서 15분, 그래서 딱딱 끊어가면서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어문화 먼저 푸시되 국어문화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상 쓸 시간 없고요. 제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누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 읽기에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워라 내워라 읽으셔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압박감이 여러분의 독해력을 잡아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최대한 읽기 같은 경우에는요, 11시쯤에는 읽기가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후 여러분들 이번 시험 보셨다면 아쉬움이 당연히 많이 남으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차로 난 무조건 끝이다, 또는 일정상 이번 회차 밖에는 볼 수 없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툭툭 털고 이제 뭔가 다음 스텝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다음 회차도 보셔야 되는 분들, 또는 다음 회차를 이제 야심차게 준비하시는 분들, 당연히 이번 회차의 내용들을 잘 복기하시고 무엇보다 어법 그리고 독해 부분에 더더 신경 써주는 앞으로의 8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85회차에는 1급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저도 강의에서 더 열심히, 더 효율적이고 더 전략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보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시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